안녕하세요. 지구과학 토파보기 1강입니다. 자, 이 지구과학 토파보기는 지구과학 원 개념 강의고요. 이게 어떤 강의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지는 제가 따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어서 올렸으니까 그거 안 본 분들은 먼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1강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판구조론이란 게 뭐냐? 판구조론이란 거는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화산활동 같은 지각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판구조론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니고 그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오늘 그 역사적인 내용을 배울 건데요. 일단 순서는 맨 처음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고 두 번째가 홈스의 멘틀 대륙설 그리고 세 번째가 헤스와 니츠의 해양적 확장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구조론 앞에 있는 세 개의 학설에 관해서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 대륙이동설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베게너라는 사람인데 베게너는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의 기상학자였는데 베게너가 어느 날 지도를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도 지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도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도에서 남미 대륙 있죠? 남미 대륙의 동쪽 해안선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요거 요리조리 이렇게 잘 맞추면 퍼즐처럼 일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체크해 볼까요? 그려볼게요. 남미 대륙의 이 동쪽 해안선이랑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 그쵸? 요거 잘 맞추면 원래 하나의 조각이었다가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베게너가 지금은 세계 지도에 이렇게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원래는 다 붙어있던 하나의 덩어리였고 얘네가 분리되고 이동돼서 현재의 지도 모양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대륙이동설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륙이동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과거의 초대륙이 뭡니까? 모든 대륙들이 다 붙어서 하나의 덩어리인 거를 우리가 초대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과거의 초대륙 중에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던 초대륙을 특히 우리가 판게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초대륙 판게아라는 게 존재했고 이 판게아가 분리, 이동돼서 현재의 수륙 분포, 현재의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된 거다. 요게 바로 대륙이동설인 거죠. 근데 베게너도 과학자니까 요거를 주장할 때 어떤 근거들이 있었겠죠? 요 근거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남아메리카 동쪽과 아프리카 서쪽 해안선이 일치한다. 요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입니다. 지질 구조가 뭔지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단층, 습곡 이런 것들을 지질 구조라고 하는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산에서 지질 구조가 마치 원래 붙어있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냐면 제가 지금 좀 진한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거든요. 특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 산맥의 이름도 한번 봐주면 좋아요. 지금 북아메리카에 있는 이 산맥을 우리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해요.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유럽에 있는 산맥을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합니다. 칼레도니아 산맥. 요 두 산맥은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잘 보니까 요 두 산맥에서의 지질 구조가 마치 붙어있던 것처럼 연속적이다. 얘네도 원래 붙어있던 땅덩어리가 아닌가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산맥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치아 그리고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북에 육칼, 북쪽에 육칼, 육개장 칼국수 맛집이 있다. 좀 어이없지만 북에 육칼, 북에 육칼 맛집이 있다. 이렇게 산맥 이름 한번 봐주시고 자, 다음 증거는 화석의 분포인데 고생대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이 등장합니다. 메소사우루스. 제가 메소사우루스를 열심히 그림으로 그렸어요. 제가 아이패드로 그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남미 대륙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그러니까 도마뱀처럼 생겼죠. 고생대에 살던 파충류인데 이
화석이 똑같은 생물의 화석이 두 대륙에서 모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원래 붙어 있어가지고 메소사우루스가 왔다 갔다 살던 구역이 아니었냐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베게너의 주장을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게너의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메소사우루스가 여기 요 대서양 바다를 왔다 갔다 수영한 거다. 아니면 뭐 여기에 메소사우루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던 육교가 있던 거다. 이렇게 좀 반박했던 사람도 있지만 베게너가 요 메소사우루스 화석도 증거로 제시를 했었고요. 메소사우루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화석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또 있었냐면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해서 어떤 식물인데 그 식물의 화석은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이 남미 대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에서 모두 그 글로소프테리스 식물 화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역시 이 대륙들이 다 붙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화석의 분포. 자, 네 번째는 요거 이제 빙하의 분포인데 빙하의 어떤 흔적인데 이런 빙하라는 건 추워야 있는 거잖아요. 추워야지.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에 너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빙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남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빙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빙하가 있던 흔적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은 빙하가 없는 좀 따뜻한 곳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 제가 흰색으로 표시한 구간인데요. 하늘색으로 색을 칠해 볼게요. 여기 남미 대륙에도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도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도 빙하가 있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빙하라는 게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땅을 긁으면서 자국을 남기거든요. 빙하의 발자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흔적들이 이 대륙들에서 발견된다는 거는 이 대륙들이 과거에는 더 지금보다 추웠다?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는 지금보다 고위도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빙하의 흔적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빙하가 이동하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했으니까 그 방향성을 지금 화살표로 표시해 놨는데 그 화살표들이 약간 남극 대륙을 기준으로 흩어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얘네가 이 남극 대륙에 다 붙어 있다가 흩어진 거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베게너라는 사람이 요 4개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대륙 이동설을 막 열심히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베게너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게너한테 야 베게너야 너가 증거 많이 제시한 건 알겠는데 너 말에 의하면 이렇게 크고 무거운 대륙들이 이동했다는 건데 이 대륙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뭐냐?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느냐? 요 원동력을 묻습니다. 근데 베게너가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베게너 대륙 이동설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베게너가 이 원동력을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원동력을 찾고자 극지방으로 탐험을 떠납니다. 그렇게 탐험을 떠나가지고 베게너가 실종이 돼요. 그래서 베게너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게너는 살아생전에 자기 대륙 이동설을 인정을 받지 못한 거죠. 요렇게 이제 대륙 이동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멘틀 대류설이 등장을 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륙이 이동하는 그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 때문이다 라는 게 바로 멘틀 대류설이죠.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뭐다? 멘틀의 대류이다. 대류. 그리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대륙 지각이 분리되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는 산맥이나 해구가 생성된다라는 학설이에요. 자, 이제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일단 멘틀이 뭔지는 알죠? 멘틀이 뭔지는 제가 다음 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겁니다. 자, 멘틀을 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구 내부의 온도 있잖아요. 지구 내부의 온도는 지구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온이라는 거예요. 그럼 멘틀 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흰색 부분이 제가 멘틀의 윗부분을 그려놓은 건데 이 안에서 아래쪽이 고온이고 위쪽이 저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온이라는 거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려는 경향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온이라는 거는 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커져가지고 하강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사실 이 흰색 부분이 살짝 녹아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하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아래쪽이 올라가려 하고 위쪽이 내려가려고 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류. 그래서 지금 대류하는 화살표를 그려놨는데요. 이 대류에 상승부가 있고요. 상승. 이 대류에 하강부가 요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상승부에서는 기존에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땅덩어리를 그려놨는데 이 노란색 땅덩어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다면 이 상승부에 의해서 얘가 점점점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얘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뚝 하고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사이 공간은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잖아요. 그 여기에 물이 고이면서 새로운 바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멘틸 대류의 상승부에서 새로운 바다가 생기는구나. 그 멘틸 대류의 하강부는 보니까 여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판이 생기는 곳이 아니고 죽는 곳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산맥이나 아니면 바닷속에 깊은 틈인 해구라는 지형들이 생긴다. 요 정도만 지금 봐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홈스의 멘틸 대류설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제가 아까 예고하기로는 이제 해양저 확장설이란 게 세 번째 등장한다 했는데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는 배경이 음양측시법이라는 건데 이제 막 이때쯤 세계 2차 대전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면 전쟁을 통해서 과학기술은 되게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전쟁을 하면 잠수함을 타고 이제 상대편 나라로 공격을 하러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과학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바다의 그 깊이 있죠. 깊이를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심을. 근데 우리가 요거를 하기 전에는 바닷속은 그냥 다 평평할 것이다. 특별히 올록볼록한 지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구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일단 어떤 원리로 수심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볼게요. 자, 요걸 우리가 음향측심법이라고 해요. 음향측심법. 해수면에서 발생한 초음파, 음파가 해저에 반사돼서 되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해가지고 수심을 구하는 건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수면에 탐사선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렇게 돛담배 형태로 그려놨는데 여기서 음파를 발사를 하는 거예요. 음파가 슝 왔다가 해 저 면에 반사돼서 슝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음파를 내가 보낼 때부터 다시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 있잖아요. 거속시. 근데 초음파의 속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수값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측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여기 제가 수심을 D라고 표현해놨으니까 D는 속도 V 곱하기 시간 그거를 맞아요. 2로 나눈 값이에요. 왜냐면 이 시간 동안 내가 측정한 시간 동안에는 수심 D를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럼 이런 원리로 각 위치에서 D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각 위치에서 수심 D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저의 지형을 그린 거예요. 그렸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해저 지형을 우리 한번 구경을 해보면 여기 보세요. 바닷속에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산맥이 있고요. 그리고 훅하고 우푹하고 들어간 해구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바닷속의 산맥을 우리는 해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깊은 틈을 해구라고 해요. 해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음양측심법에서 해령에서는 그 측정되는 시간이 짧아졌을까요? 길어졌을까요? 그치, 수심이 얕으니까 더 시간이 짧게 측정이 됐겠죠.
반대로 해구는 시간이 갑자기 길게 측정이 됐겠죠. 그럼 여기 수심이 굉장히 깊은 지형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죠. 그리고 뭐 해령은 좀 확대해서 보자면 해령은 사실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봉우리를 우리가 해령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골짜기 있죠. 이 골짜기를 우리가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열곡. 요 해저 지형 이름들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요것도 볼게요. 어차피 나중에 나오니까. 여기 지금 육지고 여기 지금 바다인데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가면서 원래는 되게 이게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은 구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요걸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해요. 대륙붕. 그리고 나서 이제 경사가 이렇게 급한 경사가 있죠. 요 경사면 여기를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해요. 대륙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륙사면의 끝부분 여기를 우리가 대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깊은 곳은 이제 심해저 평원이다. 심해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나중에 어차피 우리 퇴적할 때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라는 용어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음양측실법을 통해 이렇게 해저 지형을 알아냈는데 요게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할 해양저 확장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합니다. 이제 헤스와 디츠라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해저 지형을 보고 이제 해양저 확장설이라는 어떤 학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가지고 읽어볼게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 아까 해령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인 건 우리가 그림으로 봤었어요. 거기에서는 응애 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되면 기존 게 밀려나니까 그 사이 생긴 새로운 공간에는 아까처럼 물이 고여서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확장이 된다. 그래서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확장이 되다가 기존에 있는 게 밀려가서 결국에 해구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구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이라는 건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섭입해서 소멸된다는 학설이 해양저 확장설이에요. 그림으로도 볼게요. 그림으로.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볼록 튀어나온 산맥인 해령이에요. 해령. 여기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고 새로운 애가 이제 생성이 되는 곳입니다. 사실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서 새로운 지각이 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기존의 것들이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이제 바다가 점점점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기존의 것들은 계속 이렇게 밀려 나가가지고 결국에 골짜기인 해구로 오는 거예요. 골짜기라기보다 어떤 바다의 깊은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해구는 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여서 이렇게 기존의 지각이 아래로 내려가는 섭입이 일어나고요. 그럼 얘는 이제 죽는 거니까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해양저 확장설의 내용입니다. 해령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져, 해구에서 기존 게 죽어, 그러면서 바다가 점점 넓어져 라는 이론이죠. 근데 이거 역시 요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를 이제 살펴볼게요. 증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해양 지각의 연령과 심해 퇴적물의 두께 분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령이란 건 지각의 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해령에서는 여기 마그마가 올라와서 마그마가 굳으면 이게 새로운 아기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뉴판. 근데 얘가 점점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애가 올라올 테니까 이렇게 옆으로 밀려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요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이, 즉 연령이 많아지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게 지금 해수면 아래다 보니까 이제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각이 오래됐을수록 퇴적이 일어난 기간도 더 길 테니까 퇴적물이 더 두껍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령 근처에서는 방금 태어난 애니까 퇴적물이 이렇게 얇게 쌓였을 텐데 해령에서 먼 애들은 퇴적물이 쌓인 지 오래됐으니까 퇴적물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다는 거예요. 그 퇴적물이 분포한 거를 그려보면 잘 못 그렸는데 여기다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령에서 멀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더 두껍게 분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령은 아까 마그마가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뜨겁기 때문에 땅이 좀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 부풀어 있는 게 우리 확인이 되죠. 근데 점점 멀어지면서 식을 테니까 이제 지각이 수축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심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깊게 나타나요. 수심 자체도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증가하고 퇴적물의 두께가 증가하고 그리고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 더 추가할게요. 수심도 증가한다. 근데 실제로 이 값들을 측정해 보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그런 경향이 보이게 나온다. 그럼 우리가 말한 해령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기존 거는 멀어진다와 일치하는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자료들 아주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고지작의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다라고 적혀있죠. 요게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고지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구의 자기장 있죠. 지구 자기장이 광물 속에 정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물이란 것도 언젠가 만들어졌겠죠. 태어나는 시점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광물 있잖아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광물 중에 어떤 특정 광물들은 걔가 만들어질 당시의 지구 자기장 정보를 광물 속에 갖고 있어요. 그걸 고지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 자기장은 지금은 어떤 방향이냐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요게 지구면 지구의 북극이 있고 지구의 남극이 있어요. 지금은 지구의 자기장 방향이 남극 쪽에서 나와서 북극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이에요. 물론 좀 예습을 한 친구들은 선생님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극이랑 자기적인 북극은 조금 다르잖아요. 맞는데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고 대략적인 방향을 볼게요. 선생님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자,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은 남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현재와 똑같은 거를 우리는 정자극기라고 해요. 정자극기. 근데 현재랑 반대이던 시기도 있었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인데 현재랑은 반대로 오히려 자기장이 북극 쪽에서 나와서 남극으로 들어가는 시기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역자극기라고 해요. 근데 우리 지구의 자기장은 정자극기와 역자극기를 반복해요. 뭐 정해진 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과거부터 계속 반복해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령이라는 장소는 좀 특별한 장소죠. 새로운 판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광물에는 그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 그게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죠?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흰색을 정자극기 그리고 요 회색을 역자극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만들어진 애가 현재가 지구가 정자극기여서 정자극기로 광물 속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이 정자극기가 기록된 광물들은 양옆으로 밀리게 되겠죠. 밀리다가 어느 시점에 지구는 역자극기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 해령에서 만들어진 광물 속에는 역자극기, 이 진한 회색으로 표현된 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해령에서 만들어지는 게 정자극기든 역자극기든 뭔가가 기록이 되는데 걔네가 점점 옆으로 밀리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해령을 축으로 해서 양쪽에 고지작의 줄무늬들이 정자극기,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의 분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마치 줄무늬 같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고지작의 줄무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대칭적으로 보이는 게 예를 들면 뭐 요거 그리고 요게 대칭적이죠. 그럼 얘네는 얘네가 뭐 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자. 그럼 5억 년 전에 해령에서 만들어진 애고 그 5억 년 전에 우리 지구는 정자극기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거 역시
해령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양옆으로 멀어진다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관측이 되니까 또 해저 확장설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해령에서 마그마가 굳어서 새로운 지각, 즉 새로운 광물, 아니면 이제 광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암석이 만들어질 때 자성광물이란 건 자기장을 기록하는 특별한 광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성광물은 그 당시에, 걔가 만들어질 당시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 그게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같은 걸 풀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자기장을 표시해 놓고요.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북쪽인 거죠.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동서남북을 찾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해양적 확장설의 세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해양적 확장설의 세 번째 증거는 이제 해령과 관련된 게 아니고 해구와 관련된 거예요. 해구. 해양적 확장설에서 주장하기로는 해구라는 건 멘틀대류의 하강구예요.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가 해구고, 여긴 멘틀대류의 하강부고,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판들이 소멸되는 곳이다 라고 했잖아요. 아래쪽을 훅 섭입하면서. 근데 보면 여기 요 섭입하는 요 판 있잖아요. 섭입하는 요 구간, 여기에는 이제 진원이 생깁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죠. 진원이 생겨요. 제가 진원을 이렇게 X 표시로 그려볼게요. 진원. 그러면 여러분 해구를 기준으로 해구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깊어지죠.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 섭입이 일어나는 요 대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베니오프대 아니면 섭입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베니오프대의 발견 혹은 섭입대의 발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해구에서 멀어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그 말은 섭입대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해양적 확장설에서 주장했듯이 해구에선 섭입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은 변환단층의 발견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해령, 바다에 있는 해저 산맥이잖아요. 네, 해령이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령을 우리가 하늘 위에서 본다면 해령이 이제 직선 형태로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뚝뚝 끊겨져 있어요.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해령입니다. 하늘색으로 표시하는 이게 해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령을 기준으로는 기존에 있던 지각들이 멀어진다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늘색 화살표처럼 기존에 있던 지각이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생깁니다. 이 초록색 구간. 이 초록색 구간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방향이 달라요. 이 초록색 구간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방향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어긋나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변환단층이라는 지형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변환단층이 해령 근처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해령 근처에서 변환단층이 발견되는 게 설명이 되려면 해령이란 건 기존 지각이 멀어지는 곳인데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령 근처에서 변환단층이 발견되는 건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그리고 확장되므로 해령이 어긋난 끊어진 곳에 천발 지진이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변환단층이 나타난다. 근데 실제로도 해령 근처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해저 확장설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방금까지는 요 하나하나의 증거들이 왜 해저 확장설의 증거인지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우니까 설명이 필요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 4가지. 첫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이 증가해요. 지각의 연령이 증가해요. 해저 퇴적물의 득계가 증가해요. 두 번째,
해령을 기준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해요. 자, 세 번째는 섭입대, 베니오프대가 발견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변환단층이 발견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백엔의 대류기동설부터 멘틸 대류설 그리고 해저 확장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대류기동설 첫 번째 거의 증거 그리고 방금 했던 해저 확장설의 증거 얘네가 중요합니다. 이 증거들을 어떤 학설의 증거인지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되셨죠? 자, 그리하여 이렇게 세 개의 학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판구조론이 뭐냐면 우리 지구, 이렇게 구형의 지구가 있죠. 우리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 한 10여 개의 판들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여기 세계지도 나온 걸 보면 진한색 선으로 된 게 판들의 경계예요. 진짜 마치 퍼즐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우리나라가 속한 이 판을 우린 유라시아 판이라고 해요. 유럽과 아시아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태평양이라는 바다, 이것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태평양 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 유라시아 판과 태평양 판 사이에 낑겨 있는 애기 해양판, 이런 거를 필리핀 판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로 지구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 판들이 움직이더라. 판이 막 슉슉슉 엄청 빠르게 움직이진 않겠죠. 느리게. 우리 인간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 정도로 판들이 느리게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판과 판의 경계 있죠. 요 경계에서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각 변동, 그러니까 뭐 지진, 화산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요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옛날부터 갑자기 어느 날 뭐 지진이 나타나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런 게 왜 일어나는 걸까? 과학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판구조론이 어떤 학설을 거쳐가지고 등장했는지 그 역사를 배운 거고 이 판구조론이 뭔지는 이제 다다음 시간에 거쳐가지고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1강을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강의를 찍어서 올릴 테니까 2강, 3강, 4강 쭉 완강까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안녕.